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어린이가 갓을 받을 때 편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에요? 그럼 나지 누구야? 이 댁에 나 아니 딴 남자가 또 있단 말이야? 아유 참. 이런 쥐기를 얘 좀 조용히 해. 어? 조용히. 아유 왼종일 회사에서 높은 사람 눈치 보느라 숨을 죽여왔는데 집구석에선 또 뭐해? 안 되겠어요. 당신 얼른 응?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자자자. 좀 놔둬 이거. 제발 좀 날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당신 회사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빌어먹을. 이 어느 놈이 내 담배 또 다 피웠구만 그래. 야 한철아. 한철이는 왜 불러요 또? 담배 심부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글쎄 한철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빌어먹을. 공부하는 자식놈은 그래. 애비가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인사할 줄도 모르는 게? 당신은 지금 너무 취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철이는 아예 나오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잘한다. 술 취한 애비는 애비가 아니라 이거지. 담배 피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거지. 아유 참.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내가 갔다 오는 수밖에. 아니 당신 정말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왜 이래? 술에 취하셨으면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쉬시기로 했잖아요. 어? 자, 어서 난 오세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희망사항이었다고. 아니지. 그건 당신의 일방적인 강요여 명령이었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누구야? 기가 막혀? 이 여자 정말 웃기네. 뭐라고요? 이 여자? 그럼 당신이 이 여자지 저 여자야? 기가 막혀. 한철이 때문에 오늘은 내가 참겠어요. 그런 줄이나 아시라고요? 당신이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아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우리 한철이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서. 그런 지기를 참. 엄마! 나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요. 한철아. 아유 그래 미안하다 한철아. 이제 조용히 할 거야. 그럼. 여보 이제 우리 조용히 할 거죠? 그렇죠? 조용히? 조용히 해야지. 아이고.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은 제가 집을 나가고 말 거예요. 아유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는 거는. 집을 나갈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돼야지. 하숙집이 마땅치 않으면은 하숙생이 떠나야 하고 말고 나 이거라고야.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네 가정 모습과 흡사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말씀입니다. 아니, 한철이란 이 소년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란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날을 제정 선포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려왔던 이상적인 어린이상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1923년 5월 1일) 서울 천도교 교당에서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거행됐던 어린이날 기념식. 그곳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 주는 말, 어린이날의 약속이란 전단 등 12만 장을 살포했었는데 이제 그날의 전단을
다시 살펴보면서 잠시 그 당시의 어린이 문화운동, 그 의의를 재음미해봅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1.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어린 동무들에게 1.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1.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은 꼭 다물고 몸을 바로가지기로 합시다. 일제시대의 문화운동가들이 다 그러하듯 방종환 선생 역시 투철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어른들에게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달라는 말을 한 것은 어린이를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인격을 업신여기거나 어린이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넌 왜 길가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 어린이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방종원 아저씨다. 아저씨, 응? 전 억울해요. 어째서 억울하단 말이지? 잊어보니 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누가 널 때렸니? 아버지가 절 때렸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미워요. 아버지는 무서워요. 이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어떻게 아버지가 미울 수 있니? 모르는 소리 그만두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여보시오. 뭐야 당신은? 실례 같습니다만 어르신이 따님을 너무 함부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그 남의 집 잔치상에 밤나라 꽃감나라 간섭이야 간섭은? 간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르신은 잊으신 것이 있습니다. 따님은 어르신의 따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따님이기도 하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도대체 어르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서가 아닐까요? 참 이거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정말 이거. 어르신이야말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아니 어째서 이 딸이 사랑스럽지도 않으십니까? 이보시오. 내 딸년 내가 사랑하든 미워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다시는 학교에 보내달라는 소리 않겠어요. 다시는. 야 이제나 그
그러게 왜 어린 반푼 놈 소리 씹으는 거랬어? 이리 와! 잘못했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도 난 잠을 못 이루겠구나. 물론 요즘도 극소수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망국의 한과 절망감, 그리고 처절한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었던 1920년대. 그 당시의 부모님들은 자포자기 상태였기에 어린이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가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잠시 1930년대 중반기의 구연 동화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SP판 레코드에 수록된 김복진 목소리의 용감한 소년편이 되겠습니다. 땅벙어리, 꿀강아지 등의 동화집도 펴낸 바 있는 김복진은 다른 한편 서항석, 김진섭 등이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자 여배우로서 그 동인으로 참가하여 목격자, 가취샤 등 10여 편의 작품에도 출연, 큰 인기를 모은 바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머리 12 가진 큰 구랭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랭이는 어떻게 심사가 고약하고 재주가 많든지 머리 12개를 가지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입으로 막 물을 쏟아서 은 세상을 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을 쏟아서 불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랭이가 심사만 놀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게 들됩니다. 여러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올해는 구랭이가 또 무슨 심사를 부리려노 하고 마음을 못 놓고 살지만은 아무도 그 구랭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점점 망해가니까 여러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 계신 대궐로 모여들어서 임금님만 조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도 별 도리가 있어야지요. 내 딸을 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쓸데없는 일인 줄 아시면서도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머리 12 가진 구랭이를 잡는 사람은 상금을 많이 주고 또 내 어여쁜 딸 공주를 주어서 사위를 잡는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때 저 먼 초원에서 사는 수돌이라는 아이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돌이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얽고 아주 못생겼지만은 마음은 퍽 착하고 기운이 지고 용감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떤 날 수돌이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임금님이 머리 12 가진 구랭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은 상금을 많이 준대. 내가 그 구랭이를 잡아 죽이고 상금을 다 가지고 올게,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 못난 소리 좀 그만해라. 세상에 훌륭한 재주꾼들이 못 잡는데 네가 잡어. 그 구랭이를 잡으려고 하던 사람은 다 죽었지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하고 말리서도 수돌이는 왜 제가 잡아보겠다고 어머니를 졸라서 겨우 허락을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긴 손으로 머리 12 가진 구랭이를 잡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 동화 작가의 의식 속에서는 큰 구렁이를 일제로 상징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가난하고 못생긴 아이지만 용기를 갖고 분연히 일어나기만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이 동화의 주제야말로 1920년대 아동문화 운동가들의 공통적인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대개 너무 심한 응석바지로 변했습니다.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이란 생각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응석을 100% 수용해준 결과 우리 어린이들은 그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온실 속의 화초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날 제정의 취지에도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한 우리 선조들의 자녀 교육관과도 어울릴 턱이 없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오냐, 들어오너라. 앉아라. 네 어머니. 사실 우리 옛 선조들에게는 소위 청소년기가 없었습니다. 14, 15세의 아이에서 막바로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성인식이란 통과 의례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저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어머니도 제가 오늘 아버지 따라 북한산 백운대에 갔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산에 갔는데. 글쎄, 그 백운대 꼭대기에 가니까 결단암이란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결단암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지 뭐겠습니까?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바위 틈이 세 척가량 갈라져 있지? 네. 그런데 글쎄, 거기서 아버지께서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실지 뭐겠어요. 정민아, 네, 아버지. 내 눈앞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 건너가 보아라. 전 못해요, 아버지. 야, 이놈아. 넌 어째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말부터 하냐? 아버지, 지금 진심에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놈아. 그러면 내가 시방 내 놈과 농담하려고 이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온 줄 알았느냐? 하지만 아버지, 제가 만약 아차 실수라도 해서 저쪽으로 건너뛰지 못하는 날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 네 놈이 죽고 말겠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짓을 시키시는 겁니까? 이놈아, 어른이 되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내 놈이 어른이 되려면 별 수 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서너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게야. 안평대군도 여길 뛰어넘으셨다. 네? 각오 단단히 하고 있거라. 내달에는 마을 어르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네가 그 일을 해내야 할 것인지요. 이애민, 네 장가 보낼 준비를 서둘러야겠구나. 어머니, 제발 아버지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보여야 합니까? 정민아, 네, 어머니. 부지런히 연습이나 하도록 해라. 너는 기어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네가 그 일을 해보여야 넌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게야. 그럼 아버지께서도 그런 일을 해냈단 말씀이세요? 물론 해내셨지. 네 외갓집이 있는 저 전라도에서는 더 기막힌 일을 치르기도 하는걸. 거기선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선앙당 앞에 큰 돼지 한 마리 무게가 되는 들돌이 놓여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이나 단오절이 되면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너만큼한 아이들이 그 돌을 들어 보여야 한단다. 그런데요? 그런데 양발을 벌리고 서서 그 돌을 드는데 땅뛰기가 있고 무릎 얹기가 있고 가슴 거리가 있고 등 넘기기가 있어. 그래서 그 돌을 땅에서 떼내는 땅뛰기조차 못하는 아이는 평생 어른 대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가가기조차 힘들단다. 어디 그뿐인 줄 아냐? 그 돌을 번쩍 들어서 등 너머로 맺히는 아이와 그 돌을 겨우 땅뛰게 한 아이가 품팔이를 갔을 때는 품삯부터가 천양지차로 다르단 말이다. 예를 들면은 등 넘기기에 성공한 사람이 품삯을 10전 받을 수 있다면은 겨우 땅뛰기를 한 사람은 5전밖에 못 받아. 그럼 기운이 약한 아이들은 창피도 창피지만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조차 어렵겠군요. 그래. 심지어 자신이 없는 총각들은 남몰래 그 들돌에다 금줄을 치고 치성을 올리기도 한단다. 그렇다면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딴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군요. 딴 동네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인 걸. 어떤 마을에서는 또 돌팔매지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황소하고 싸움질도 시키는 걸. 어머니, 그럼 대답해 주십시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왜 꼭 그런 위험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그래, 대답해주마.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거든. 책임? 그래, 책임. 작게 보아서는 가정을 꾸려갈 책임이 있지 않겠니? 그리고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할 책임도 뒤따르고. 그런데 이런저런 책임 하나도 감당 못할 어른들은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그러했습니다. 옛부터 우리네 성인식은 하나의 고행 과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저절로 성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방법 여하간에 반드시 뼈를 깎는 고행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실인즉 신라시대의 화랑도 역시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라 초의 궁중길쌈대회는 성녀식의 일종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민은 무사히 성인식을 마쳤습니다. 마시가라. 이제부터 너는 어른이다. 애비 술잔이 비어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 뭐잖아. 너도 아이 애비가 될 것인지 몇 가지 일러둘 말이 있으니 잘 듣도록 해라. 네, 아버지. 이제서야 얘기이다만 그가 너를 배불리 안 먹이고 내 단잠을 깨우기가 일쑤였고 겨울밤에도 내 방을 충분히 덮여주지 않았던 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느니라. 아이를 버리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야. 다소 부족한 것이 충분한 것보다 나은 거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닭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업고 푸죽간 앞을 지나가지도 말아야 한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암수 2마리 개가 짝짓기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이 눈을 가려주어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향약을 어기지 마라. 향약이란 각 단위 부락의 약속으로서 약속 조항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개 다음 4항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덕업상권, 즉 착한 일은 서로 권하고. 둘째, 과실상규, 즉 잘못은 서로 다스리며. 셋째, 예속상교, 즉 예절은 서로 나누며. 넷째, 환난상휼, 즉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네가 100군데 바위를 뛰어넘고서 어른이 된 것도 향약에 따른 것인지, 사모관대를 쓰고서 신부를 맞이하는 혼식을 못 치르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지아비가 못 되듯, 사내 아이가 성인식을 못 치르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른이 못 되는 것이다. 마음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임자는 어여 갓을 가져오시게. 예, 알겠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상투를 들고
갓을 쓰도록 해라. 내일 오전에 네가 관례를 올릴 때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오실 것이다. 해서 말인데, 갓을 쓴 어른은 삼강오륜에 벗어나는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람이 갓을 썼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엄격한 인격체로서 그 모양을 갖추는 것이니라. 따라서 갓을 쓴 어른이 입에 상스러운 소리를 담아서는 안 되는 법. 하인이나 개한테 욕 한마디가 하고 싶을 때에도 반드시 관은 벗어야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옛날 전래의 성인식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한국청년여성교육원 김덕실 교육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자 나이 14살, 남자 나이 16살에 육체적으로 어른이라고 이제 인정이 돼서 성인식을 해줬죠. 남자를 관례라고 했고 여자를 계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례를 하는 방식은 이제 애의 형태에서 외모를 어른의 남자 성인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 형식이죠. 그래서 그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갖다가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우면서 옷을 이제 어른의 복식으로 갈아입히는데, 맨 처음에 애의 옷에서 이제 선비의 평상복, 외출복,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복 이렇게 3번을 갈아입히고요. 그 다음에 어른됨을 인정하는 이제 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를 내려요. 애 이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름을 어른이 됐다는 거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를 지어서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 그때부터는 반말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산 그러면은 현산 점심 자식에나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그때부터는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례인 경우에는 쪽을 짓죠. 쪽을 짓고 이제 애 옷에서 어른의 옷으로 이걸 입히게 돼요. 그리고 술을 어른이 되는 걸 인정하는 술을 내리는 거하고 자를 지어서 자를 내리는 방식하고가 이제 남자 성인식의 경우하고 같으죠. 그리고 옷은 한복에서 어른이 입는 예복이 있어요. 배자라고. 그 배자를 입게 되고 머리에는 이제 쪽을 짓고 화관을 쓰게 되죠. 사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은 갓의 모양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그 갓이 가진 도덕적 무게를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말 고종 황제의 사촌인 이재급, 친일파인 그는 일본 공사관이 베푸는 일본 왕의 생일잔치에 초청돼 가서 일본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만세를 부르게 됐습니다. 허, 통탄할 일이로다. 그대가 비록 지임의 사촌이긴 하나 저렇듯 그대를 기탄하는 여론이 장안 가득 비등하고 있으니 지임이 무슨 수로 저 불길을 막을 수가 있겠는고. 너무 상심마옵소서 폐하. 너무 상심 말라니. 일본 공사관에서 외왕을 위해 그대가 만세를 불렀다는 소문이 거짓이란 말인가? 제가 그곳에서 만세 삼창을 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헌데 조선 왕족으로서 외왕을 위해 만세를 부르긴 불렀는데, 그때 저는 분명 관을 쓰지 않고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관을 쓰지도 않은 무관의 몸으로서 그까진 만세 100번을 불렀으면 무슨 허물이 될 수가 있사옵니까? 불행중 다행이로다. 역시 그대는 현명한 사람이로다. 충정공 민영환이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했을 때도 웃지 못할 일화가 생겨났습니다. 대관식은 크렘린 궁 안의 대성당에서 벌어졌는데, 식장 안에는 의례껏 그 누구도 관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 대관식에 참여하고자 몇 마리 길을 찾아온 민영환.
자연 그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관을 벗는다는 것은 도덕적 인격체의 해체, 바로 그것이었고 사신으로서의 권리 포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대관식이 끝날 때까지 식장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의 저명한 러시아 작가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자로프, 그는 조선 사람들의 갓에 대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갓에 대한 그의 인상이 갓이 갖는 도덕적 무게를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 생각과 거의 같을 것 같아 읽어봅니다. 그 갓이라는 모자가 얼마나 괴상한 생김새인지, 꼭대기는 겨우 상투가 감추어질 정도로 작고 그에 비해 테두리는 마치 우산 펼친 것 같이 넓었다. 왜 이들은 이같이 쓸모없는 것을 쓰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투명하여 비나 햇볕이나 먼지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못되었기에 말이다. 어린이 놀이 중에 한 가지인 숨바꼭질. 년전 어느 기관에서 도시 어린이 1800명을 상대로 했던 놀이 조사 결과를 보면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전혀 모르거나 놀아보지도 못한 어린이가 무려 70%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이규태 씨는 아동심리학자 피아제의 이론을 더불어 소개하면서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야말로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 위한 교육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어린이가 술래가 되면 다른 많은 아이들이 이 술래를 피해 도망치거나 숨어버린다. 이때 술래가 된 아이는 갑자기 유기당한 고독, 사막 속에 혼자서 방황하는 소외 체험을 하게 되며 소외자로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꾸준한 추적과 탐색으로 소외에서 탈피, 동료 틈에 참여하러 든다. 소외받았다 하여 집에서처럼 울거나 성내보았자 먹혀 들리도 없다는 중요한 체험도 아울러 하게 된다. 그러다가 자신의 집념과 노력으로 숨어있는 아이를 잡아냄으로써 이제 처지의 역전을 체험하게 된다. 이 역전은 힘이 세고 약하고 몸이 크고 작고와는 아랑곳 없이 평등하다는 것과 또 기회가 균등하다는 중요한 체험이 곁들인다. 그래서 자신보다 처지거나 불우하거나 가난하다 하여 그것이 결정적이 아니라는 것과 나 자신도 또 그런 위치에 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터득하게 된다. 이 어린이가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매정한 사회에 내던져졌을 때 그 사회에서 이 어린이는 소외 고독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술래가 돼본 체험이 없는 아이는 그 인생의 초반에서 좌절하고 만다. 숨바꼭질 술래잡기는 부모나 가정의 보호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중간 과정에서의 인생 수업이요 인생 수련인 것이다. 네, 말하자면 지나친 과잉 보호로 응석바지들만 양육되는 최근의 교육 환경에 하나의 충고와도 같은 이론의 소개라 하겠습니다. 동요곡 숨박잡기를 감상해 봅니다. 역시 1930년대 후반의 음반 자료인데 신중현작 아동예술연구회 회원 출연 작품입니다.
물론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놀이 한 번 즐기지 못해본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아들, 딸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급변해왔던 우리나라 현대사를 회고해 볼 때 전통의 단절은 당연지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외할아버지께서는 정말 15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제가 내일 성인식에 참가하거든요. 어머나, 네 나이가 벌써 20살이니? 내 눈엔 아직도 어린애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잖아요, 어머니. 뭐가 잘못되다니? 외할아버지께서는 15살 때 장가를 드셨는데 전 20살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절 어린애로만 취급하시니. 글쎄다, 네 말을 듣고 보니 참 그렇구나.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 세대였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왔기에 그 과거를 보상하려는 심리작용으로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탓에 아이들을 오히려 못쓰게 만든다고. 하기야 복잡다단한 현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렵기 짝이 없는 인간 교육 문제를 한두 마디로 논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또 반드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아니, 전래의 성인 통과 의례 중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재발견, 수용해야 될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어린이가 갓을 받을 때. 지금까지 출연 김진동, 장광, 강은영, 김수중, 서광재, 김일, 조진수,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원, 박광훈,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혜였습니다. 낮에 한가